라이트 클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자리가 있었네요. 네, 일주일. 그렇습니다. 예. 없어질 줄 알고. 네, 맞습니다. 예. 캐피언 이후 두 번째 시간이고 우리 이현경 앵커가 또 함께 합류했습니다. 제가 네. 예전에 우리 측면 성부에서는 이현경 집사님이라고 했습니다. 네네. 우리 목사님도 모르시는데 자꾸 저를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제가 거기 나갈지 모르고. 야, 이게 사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댓글도 악플조차도 이 집사 오늘 방송이 형편없었다. 그게 집사라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어떤 호칭이 불리기 원하십니까? 아 저는 그냥 이현경 앵커가 제일 편하긴 이현경, 한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뉴스를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쳐도 되나? 뭐 이런 전 앵커? 네, 전 앵커인데 에이, 또 전작까지 넣을 건 아니고 네. 아니 영화 감독이 말이죠. 일생에 한 편만 만들어도 영화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한 번 앵커는 죽을 때까지 앵커. 예, 그래서 다행이네요. 기사 하나도 안 쓰는데 기사라고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키보드를 치질 않아요. 거의. 아,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저 그 컴퓨터는 뭔가요? 예? 저 아, 앞에 있는 컴퓨터는 뭔가요? 이거요? 모니터용. 호신용입니다. 막는 거예요? 혹시나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바로 광고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10시에는 끝내야 돼요. 우리 이현경 앵커께서 또 라디오 출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자, 지금부터 좀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아유 세상에 아.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쉐이크네요. 쉐이크. 쉐이크. 자, 다이어트 네. 쉐이크입니다. 자, 휴닉 베지어트 하니까 또 아 식물성이군요. 식물성 네. 같은 느낌이 드시죠? 자, 다이어트를 위한 가장 스마트한 선택, 휴닉 베지어트를 소개합니다. 휴닉 베지어트는 최적의 영양 밸런스를 제공하는 100%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오. 20가지의 식물성 원료가 함유돼서 오. 한 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일일 권장량 단백질의 36%, 식이섬유의 30%, 20가지의 식물성 원료가 함유돼서 1회 섭취만으로도 일일 권장량 단백질의 36%, 식이섬유의 30%, 비타민과 미네랄의 127%. 와, 이 비타민 미네랄이 127%. 이거 먹으면은 비타민 과잉 섭취 아닙니까? 이거? 중독이 얼굴 걸리는 노래지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 네. 두 가지는 아, 많이 그래요? 먹어도. 네. 예. 네. 그래요. 자, 16종의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자, 바쁜 일상 속에서 챙겨 먹기 힘든 영양소를 빠짐없이 챙기는 건강한 한 끼 식사로 또 굶지 않는 건강한 다이어트도 이렇게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설탕 감미료 같은 게 안 들어 있어요. 설탕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하면 맛이 되게 없죠. 감미료가 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두 개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콜라 있잖아요. 네네. 그거 설탕이 없다는 거지 감미료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이 드셔보셨구나. 달달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아, 자,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냥 0칼로리라고 하던데. 네. 좀 맛있으면 0칼로리예요. 아,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설탕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0칼로리라고 해서 밥 말아 먹었습니다. 예. 그럴 정도였어요. 네, 저도 물처럼 마시고 있었는데. 그래요. 그럴 그런 게 줄은 아니었군요. 몰랐어요. 자, 그러나 설탕뿐만 아니라 감미료도 없습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식물성 다이어트를 위해서 베지어트는 곡물 맛과 그리고 카카오 맛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카카오 맛은 네덜란드산 카카오 분말 9%가 함유돼서 두유 혹은 우유와 함께 드시면 고급스러운 카카오 향을 즐길 수 있고, 곡물 맛은 카카오보다 좀 더 달달한 미숫가루 느낌입니다. 아, 그래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가르시니아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포만감이 높은 글루코만난, 여기 곤약. 뭐가 만난 줄 알았어요. 예, 예, 그래서 예, 그거 그래. 만난. 곤약. 누군데 이렇게 만나게 거리하는 겁니까? 만난. 예. 글루코. 성이 예. 글, 예. 이름이 루코. 도르코. 오사카에 있는 반짝반짝하는 저가판을 글루코라고 하잖아요. 예. 도르코 친구예요. 도르코 예, 친구. 예. 네. 글루코만난 곤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베지어트로 하루 한 번 식사를 대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함께 지구도 가벼워집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이어트, 실패하지 않는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 굶지 않는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고 건강한 한 끼를 원하는 분, 운동 후 양질의 단백질 공급이 필요한 분들께 베지어트를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네. 네. 가격은 이 신뢰도를 위해서 이현여 앵커가 소개해 주셔야 돼요. 네. 숫자인데 익숙하다는 네, 이유만으로. 저는 예. 0을 빼놓고 있는 경우가 아, 많거나 그 좋은데 혹은 사실은. 게다가 0을 붙이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종종. 혹시 이과십니까? 아닙니다. 전 네. 문과인데요. 아 정말요? 예. 예. 보통 이제 은행에서 0 붙이고 빼고 난리 나잖아요. 잘못하면.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0을 빼고 붙이면 광고주한테 엄청 얘기를 들으셨겠다. 네, 예. 네, 네. 휴닉 베지어트 한 통에 39,900원이고요. 두 통에 67,900원, 네 통에 119,700원인데요. 네 통 이상 구매하실 때 가장 저렴하고 한 통은 18일 정도 드실 수 있대요. 네. 한 달에 두 통 정도 하셔야 되니까 67,900원이면 오. 그쵸. 두 통은 하셔야 되니까 예. 그럼 하루에 뭐 한 2,000원? 3,000원? 예. 이거 맞으시네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근데 벌써 보통 계산하셨네. 제가 요즘에 네. 그 편의점 가서 음료수 이렇게 단맛 나는 거 있잖아요. 네. 보통 한 1,500원에서 2,000원, 3,000원 넘는 것도 있어요. 예. 네, 도시락도 최소 뭐 4,5,000원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 구매할 때 쇼핑몰 할인 2,000원. 그리고 배송 메시지에 김영민 TV라고 쓰시면 수령 후에 14일 내 불만족 시 만족이 없으면 한 통에 한해서 네. 100% 환불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오. 드셔보시고 네. 아, 난 도저히 못 믿겠다. 네. 못 먹겠다. 그러시면 이제 환불을 하실 수 있는 거죠. 한 통만 시켜서 드셔보시고 네, 예. 두 통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는 소비자가 35,000원 상당의 티멜트 타이거 허브 탈모 샴푸 1000ml면 꽤 오래 쓰죠. 1000ml를 사은품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탈모 샴푸. 알겠습니다. 네네. 마음에 확 와닿으십니까? 네. 이렇게 탈모 샴푸를 구매하시려고 이걸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원래 네. 그런 사람들이 적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굿즈 같은 거 마음에 들어서 막 커피 몇 잔씩 드시고 요즘 네. 그 스벅. 어디야? 네. 아, 스타벅스. 네. 그래요. 성냥삼은 라이터 주고 막 그런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딴 얘기인데 스벅 나는 그 가방이 봐도 별로던데 네. 대체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 근데 그게 막 스타벅스의 그 한정판 상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그냥 사가지고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줄 서서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2배에서 3배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이니 굿즈도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 시계라든지 이런 것도. 네, 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검색창에 휴닉을 스타벅스 말고 휴닉을 검색해 주십시오.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휴닉으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한 통씩 먹으면 되나요? 네. 그러면 다이어트가 안 돼요. 아 그래요? 아니 이거 원놈이 먹었구만 이거. 배고프면 어떡하죠? 예, 원놈이 먹었어요. 아. 요거 예, 그냥 두유만 담으신 건가요? 예. 자, 요거는 세 숟가락. 지금 베지어트 카카오. 카카오. 왠지 네. 좀 그 단맛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 이거 예. 코코아 냄새네요. 예. 자, 요거 저 세 통씩 아니 세 스푼씩. 요걸로 세 스푼씩. 네. 예. 이거는 주나요? 통은? 아, 통 아, 통을 통 드려요. 드린답니다. 오. 예. 아, 왜냐하면 이런 게 막 이렇게 쉐이크 할 때 되게 아쉽거든요. 아 그렇지. 맞아요. 네, 전용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다이어트 한다고 이 통을 한 8개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집에 두유가 한 박스 끝내는 저하고 저희 딸이 다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예. 이제 배진만 사시면 되겠네요. 예, 운동하고 이렇게 쉐이크 먹는다고. 네. 근데 통만 8개 주문하시고 이제 운동 안 하시면 그래요. 되셨어요. 아유, 전 좋습니다. 이렇게 네. 세 개를 딱 넣고. 원래 자, 다 드신 거 아니고, 드시고. 예. 네, 카카오 맛이네요. 예. 카카오 맛. 네, 요게 곡물 맛인가요? 네. 아, 3개 넣으면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새 이게 거에서 뜯진 않겠습니다. 흔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네. 제가 넣어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아, 곡물 드셔도 된다. 네네. 저기 미숫가루 맛이래요. 카카오가 더 맛있어. 진짜? 네. 아, 내 미숫가루 저게 참 조금 더 좋아하는데. 달달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하셔서 바꾸세요. 아, 이거 먹을래? 아니요. 알겠습니다. 아,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국물 한번 뜯어볼까요? 여자분들은 초콜릿을 좋아하셔서 약간 카카오를 더 좋아하실 수 저도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박스. 네. 오, 맛있는데? 흔들셨어요. 흔들었지, 당연히. 응? 오. 와, 이게 무슨 초코우유 같은데? 그쵸? 가루 맛이? 애들 먹는 그래요? 그 퀵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오. 근데 한 끼 식사돼요? 한 끼 한 통 드시면 안 되고. 그러면 좀 곤란하지. 하여튼 이걸로 한 끼, 그 네. 소중한 한 끼를. 응? 밥 먹고 간식 안 먹고 이걸 먹으면 글쎄. 확실히 살이 간식용은 빠지겠죠? 어떨까? 아, 여자분들은 일단
색깔은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니 맛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엄청 진짜. 달거나 그렇진 않아요. 네. 너무 미숫가루 달면 같아요, 이거. 약간 부담스러운데 그렇진 않아요. 새 숟갈이요? 어떠세요 맛이? 약 담백해요. 담백해. 코코아 맛인데 네. 그러니까 왜 그 코코아 가루 타서 먹는 아이들 초콜릿 먹는 건 뒤에 뒷맛이 약간 들쩍지근하잖아요. 그래요. 맛있어요. 예. 우리 아들이 저 살을 뺐어요.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아 진짜요? 살이 많이 쪄서 야 이제 너도 내 운명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뚱뚱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제 오. 이제 맛있어요, 가르치려고 그죠? 했는데 맛있네요. 이 친구가 아빠만큼 잘 살을 가르쳤어요. 확 뺐어요. 오. 살을 확 빼가지고 야 너 어떻게 네가 살을 뺄 수 있냐 했더니 아빠 안 먹으면 되잖아요. 오. 거기서 이제 일단 얘는 내 아들이 아니다. 어떻게 그치. 안 먹을 수가 있지? 네. 그치. 네. 요즘에 그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빼도 하여튼 뭐 걔들 용어를 하지만 개 말라야 돼가지고 38kg 여고생인데 뭐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이고, 약간 그 편의점에서 파는 초코 우유 말고요. 건강한 유기농 초코 우유를 먹는 듯한 느낌? 맞아. 이거 대박 맛있는데요, 이거 야채? 그게 더 맛있을 거. 아까 좀 더 달달한 미숫가루. 네, 미숫가루보다 좀 더 달아요. 왜 다이어트 할 때 꼭 단 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럴 때는 아무리 딴 걸 먹어줘도 그 허기가 안 찬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입에 단 걸 먹어야 되는. 네, 그 순간에는 조금이라도 단 거를 먹어줘야지 참으면 이제 나중에 폭식하게 된다고 해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초콜릿이 먹고 싶으면 한 입이라도 초콜릿을 먹어라. 근데 단 게 땡기면 단 거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뽀빠이 이상용 씨가 굉장히 건강미가 넘치는 분 아니에요. 그분의 건강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잡지가 물어봤는데 몸이 요구하는 음식이 있을 거라고. 어느 날 냉면이 당긴다. 먹어야 먹어야죠. 돼요. 그럼 무조건 냉면 먹어야 돼요. 그럼요. 응? 무조건 먹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동지의 문제는 네. 그게 매일 땡긴다. 자 여러분 효닉 베지어트 정말 우리의 만족을 충만하게 해줬습니다. 네. 훌륭한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이거 저 한 끼 식사 대용으로 해서 그 뭐 좀 허기질 때 이런 걸로 채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다이어트 식품을 지속적으로 먹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일단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야 계속 먹거든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자, 그 다이어트가 고역이면 안 됩니다. 맛있는 다이어트가 돼야. 지금 예. 지금 장난 아닌데요? 이 냄새가 고역입니다. 예, 그래요. 지금 예. 이게 맛있다고 엄청 맛있다고 먹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안 와 먹어요. 이거 돌겠다 이거. 자, 그래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훈 라이트 클럽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또 지난 주간에 언론중재위원회 제가 간 건 아니고 네. 변호사를 보냈습니다. 네. 언론중재위원회 국민일보를 상대로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가 제소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 제가 그 3월 28일인가 그때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한국의 모든 권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몰려 있었고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윤석열한테 가서 저 새끼 저 혼 좀 내주세요. 막 이런 그랬잖아요. 여당은 야당, 야당은 여당한테. 이거 봐서는 당시 그 유대인들 안에서도 분파가 있었어요. 독립을 원하는 파가 있었고 그렇죠. 독립을 원치 않는 파들. 이 둘이 막 싸움이 붙었는데 그때 이제 다들 당시에 그 총독이었던 빌라도한테 찾아가가지고 네. 저 새끼 혼내주세요. 아니 이 새끼 혼내주세요. 이랬다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을 한국의 빌라도라고 했는데 국민일보가 기사로 김용민 불법 선거운동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을 이롭게 한 행위고 따라서 불법 선거운동이다. 이 전혀 아주 신박한 해석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 총장이 잘한다 그러면 미래통합당 선거운동인 건가요? 무슨 논리가 이래? 아니 이게 그 윤석열 씨는 공무원이고 또 당적이 없고 네. 또 공직선거 출마에 대한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었고 당연히 이번 총선에서 후보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3월 28일이면은 후보로 나올 시점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김용민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거야. 혹시 그 평화나무에서 이제 그 목회자들의 좀 선거법 위반 그걸 찾아내니까 그렇습니다. 너도 한번 정확합니다. 당해봐라. 뭐 요거 야, 너도 그렇게 말하는 또 그렇게 해서 막 목사들 고발하는 너야말로 선거법 위반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아니 그렇다면 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윤석열 씨가 무슨 총선 후보도 아닌데 내가 윤석열 씨를 비판했다고 그 이유로 또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빌라도의 권력은 윤석열과 흡사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인데 비유였다는 말씀이죠. 비유였지. 근데 그걸 갖고 저기 당시 윤석열을 더불어민주당도 비판하고 열린민주당도 비판했기 때문에 이 두 당을 이롭게 하는 불법 선거운동이다. 제가 이런 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자 언론중재위로 갔고요. 언론중재위 간 이유는 단돈 10만 원이라도 받아가지고 백기를 들게 만들려고 했더니 정정보도는 수용하겠대. 정정보도 수용하겠대. 네, 그런데- 보통 그건 수용 쉽게 네.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못 손해배상은 주겠다는 못 주겠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재 거부하고 결렬. 민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거는 언론중재위에서는 됩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긴 좀 힘들어요.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손해배상 받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MBN으로부터 한 500만 원 받았었어요. 네. 언제요? 그게 한 5년 됐을 거예요. 그때 뭐냐면 위안부 피해자. 아니 5년이 아니구나. 그때가 이제 제가 2012년? 내가 저기 저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2017년이다. 그때 내가 또 이렇게 입당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은 희롱했죠, 사실은. 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김용민은 과거 막말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그 막말 중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독했다. 김구라하고 헷갈린 거야. 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 갖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했고 그래서 500만 원 받았고 그 500만 원을 전액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나눔의 집에 보냈어요. 네. 네, 그래요. 한 푼도 내가 받은 것 없이 바로 그대로 입금되자마자 보냈습니다. 예. 언론중재위 차원에서 500만 원 받은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대단히 맞아요. 이례적인 그렇죠. 일인데 그 언론중재위는 이렇게 판단하더라고요. 이렇게 배상까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너무나 확실해. 네. 그치, 팩트가 완전 틀린 거니까 맞아요. 해석의 그렇지.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민사가 또 이제 지겠다 그렇죠. 싶으면은 그쪽에서 받아들이겠죠. 네. 게다가 또 MBN은 방송사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허위 보도를 했는데 뒷감당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그 재심사 받을 때, 제어가 받을 때 그게 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MBN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음. 나는 돈만 달라고 그랬는데 그 정정 보도까지 해줬어. 블루 스크린에다가. 네. 그 정정 보도 중에 블루 스크린을 이게 최고 수위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 500만 원까지 받았어 내가. 네. 근데 이번에 국민일보 건 같은 경우에는 이건 법 해석이 필요하잖아.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윤석열을 비판했다고 그게 선거법 위반이다. 그것까지 언론중재위가 판단할 수는 없어. 다만 언론사하고 이 분쟁 당사자 간에 조정을 하는. 조정을 할 네. 수는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정정 보도에 대해서 응하겠다라는 국민일보의 뜻을 내가 받았으니까 민사 가서 확실하게 판단을 받고 돈을 받아낼 생각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언론인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건 돈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 그렇죠. 저도 네. 무섭습니다. 이거는 무서워요. 가장들은 다 무섭죠. 그쵸. 네, 그럼요. 제대로 받아내려고 합니다. 예. 근데 나도 놀란 게 뭐냐면은 타이틀이 그거예요. 무슨 따옴표도 아니야. 김용민이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거야. 따옴표라고 또 붙어 있으면 누군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를 타이틀로 달수 있는데 따옴표조차 없어. 아니 기사 본문도 보면은 김용민이가 선거법 위반했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네. 아니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지? 그것도 종합일간지 물론 그러게요. 지면에 실리진 않았어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국민일보의 그 종교부의 그 종교국의 그 부국장한테 물어봤더니 뭐 그건 인터넷에 올라오는 기사는 뭐 그 기사는 그냥 지가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올렸다는 거야. 쓴 기자가 기자 필터링 없이 그냥 올라간 거야. 필터링 아하. 없이. 데스킹을 안 보나? 데스킹이 그 사람이 데스킹을 본 거야. 지 기사를. 엉망인 거죠 시스템이. 예, 엉망이야, 시스템. 인터넷에 올라가는 기사도 다 데스킹을 보는데. 당연하지. 그쵸.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와 함께 그 기자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네. 김용민은 끝까지 갑니다. 네. 그래서 그 돈을 받으면은 전액도 평화남으로 보냅니다. 네. 그래서 그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중재위 그 제도가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는
어떻게 기자들 입장에서 좀 편리하잖아요. 어쨌든 중재위 와서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고 판단을 내려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언론 중재위 가서 결론 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2달 정도 있다가 정정 보도가 나잖아요. 그 절차를 다 거치면 양쪽 얘기 들어보고 양쪽 얘기 들은 다음에 판단 내려서 정정 보도까지 실어주는데 한 2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 기억에. 네. 그럼 범죄 보도나 이런 거 잘못 나갔을 경우에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자정 기능을 위해서 준비한 제도 그 재판으로 똑같이 진행이 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나 민간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요. 하여튼 조금 우리 고기 먹을 돈은 좀 빼놓고 네. 청원 한번 내시고 할까? 10만 원 생각하신다면서요? 네? 10만 원 아, 생각. 10만 원 무슨 10만 원이 말도 안 되는 한 300 받으시려고요? 근데 우리 고기 먹을 돈 빼놓으려면 네. 좀 세게 받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김장겸한테 우리가 얼마를 줬지? 형님? 우리가 200 줬지. 200 줬어요. 김장겸한테. 네. 200은 받아야겠다. 네. 200 아니 근데 너무나 이건 명백해가지고 아니 이걸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느냐. 네. 더 받아야겠다. 네, 더 받아서 네. 한 월급 한 달치 월급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희가 고기 먹을 때 또 먹방도 중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먹방도요? 먹방. 네. 네. 있죠. 그 세 분이서 이렇게 드시면서 하시는 거 보면 당신도 먹어야지. 상추에 써서 할 테니까 네.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가수분들이 거기서 라이브 하시잖아요. 보통 어디서요? 소주 드시면서 그 소주 먹으면서 하는 라이브가 아, 엄청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거 안 합니다. 네. 우리는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안 해요. 먹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먹는 곳에 가서 먹어야지 뭐 딴짓을 왜 해 도대체. 그렇죠. 저 이분은 자는 것도 생방송했어요. 예전에 내가 자는 거를 네. 딱 켜놓고 잤지. 그래도 베개 광고라도 좀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연락이 오지 그걸 않았습니다. 노리셨어요? 예, 네. 아이 그래요. 자, 제 근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이현경 앵커님 어떤 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제가 그 유튜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정치 시사 유튜버는 보통 이제 노란 딱지가 붙는다고 그래서 네. 구글에서 이렇게 노란 딱지를 붙이면 광고 수익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유튜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논쟁이 실제로 얘기를 하면 남들하고 정치 시사 얘기를 쉽게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보는 유튜버나 주로 보는 채널이 다르면 네. 얘기를 했다가는 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그 투표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이제 나누면서 사실은 뭐 이 통계학과 교수 뭐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 의심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지금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데 그 유튜브 공간에서는 그게 너무나 확실한 얘기로 돼서 네. 그거를 이렇게 카드 뉴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유포를 하면 그게 돌고 돌아서 여의도 정치권으로 들어오고 그게 또 끊임없이 논쟁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사실은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부정선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술자리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지 않았을 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간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2012년 총선 때 김용민 씨가 자기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얘기했다가 네. 몰매 맞았어요. 이 선거만 망한 게 아니라 네. 딴 선거도 망하게 했는데 네가 그런 소리를 하면은 뭐가 되는 거냐. 대피 뻔했어요 그때. 네. 예.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제가 그냥 판단하기로는 이전의 여론조사 결과들도 사실은 이 선거 결과를 대략 예측할 수 있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그렇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에 뭐 예를 들어 오차가 있을 수 있다 할지어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저렇게 얘기할 정도인가 이런 의심이 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튜버 공간에서 뉴스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극단적인 설명으로 돌아간 유튜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확인을 좀 해보니까 그 이제 그렇게 막말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제 광고 수익으로 유튜버 특히나 이제 정치 시사 보수 유튜버들이 이제 유튜브 공간에 일찌감치 그 전명을 했으니까 제가 한 2년 전쯤에 네. 유튜브 초창기에 저한테도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하자. 근데 제가 방송을 해야 되는데 한쪽 편을 드는 건 할 수가 없다 저는. 어느 쪽 좌우 어디서? 예, 어느 쪽일까요? 그 찍어. 그런 제안을 사실 좌파한테 할 이유가 없어. 찍어도 네. 되거든. 네, 보통 하니까. 근데 우는 사실은 좀 수급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그 계통에서 조금 희소성이 있는 건 여성이라는 네, 음. 남성들은 많은데 여성의 아. 시사 프로그램을 했던 사람이 없으니까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누구는 한 달에 6천만 원을 번다 수익으로 누구는 5천만 원을 번다 7천만 원을 번다 뭐 이런 오. 수익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광고 수익이 이제 그 정도 보통 조회수 한 회당 1원으로 보통 계산을 하잖아요. 다른 거 다 빼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노란 딱지가 붙기 시작하면서 광고 수익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생긴 게 슈퍼챗. 그렇지. 네. 네. 음. 별풍선 지금 아프리카 TV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 날려보신 적 있을 거예요. 두 분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본 적이 없죠, 아프리카는. 저는 얼마 전 뉴스에 그 뭐 10억 이렇게 날리시는 분. 아니 아, 어떤 예, 그 얘기 들었어요. 여성분 같은 경우 왜 자기 방에서 뒤에 침대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뭐 1,000만 원 쓰는 그런 애들이 있더만 보니까. 억을 쏜 사람이 있었다는. 억을 네. 쐈어요? 그랬는데 그걸 억을 이렇게 별풍선으로 몰표로. 야. 그게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별풍선이 아프리카 TV가 BJ로 되게 화랑이었던 이유가 그 별풍선을 쏘면 그 별풍선이 사실은 구독자 꼭 많지 않아도 돼요. 자기를 좋아하는 몇 사람만 있으면 돈을 쏠 준비만 돼 있으면 사실 수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별풍선을 돌려달라 그래 소송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써놓고 쏘고 이제 나를 좋아해 주는 것 같아 쐈어요. 근데 깨보니까 약간 아 이건 아닌갑다. 그래서 돌려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소송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약간 슈퍼챗 기능이 이제 유튜브에 이제 그 되면서 실제로 조회수를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BTS나 블랙핑크나 이런 사람이 상위권인데 슈퍼챗 금액 1위는 가로세로 연구소. 오. 전 세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등. 우리나라에서 1등이요? 예, 그리고 유튜브 그 슈퍼챗 전 세계 1위는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거죠. 근데 가로세로 연구소가 사실은 제일 많이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깜짝 놀랐던 게 압구정동에 갔더니 가로세로 연구소 스튜디오가 아, 진짜요? 압구정동에? 압구정동에 예전에 왜 길거리 캐스팅 많았던 네. 그 백화점 앞쪽에 아 한 갤러리야? 네, 갤러리야. 1층에 거기 있어요? 예, 제가 목격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거기에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이런 스튜디오가 있고요. 사무실이 근처에 있나 봐요. 그리고 간판이 있더라고요. 가로세로 연구소라고요? 아 그래요. 좀 우리 네. 오늘 지금 우리 이야. 게시판은 지금 2만 원이 안 넘어요. 그럼 비교 한번 해볼게요. 네. 아니면 보내지 마. 아유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민망해요. 슈퍼챗이 올해 차라리 순위 안 한달 잡히고 동안 말지. 가로세로 연구소가 1억 7천만 원을 한 달에. 한 달에. 네. 한 달에요? 한 달에 1억 7천만 원. 그러니까 이건 시청자 여러분 광고 수익이면 이해가 돼요. 조회수가 높으면 네. 제가 그 뉴스를 하나 만들어서 120만 조회를 하나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3분짜리. 그랬더니 그 달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120만 원쯤 들어오더라고요. 한 달러 계좌로. 근데 슈퍼챗으로 그 사실 100만 조회 달성하기 아이, 쉽지 않잖아요. 2,000원 보내지 마. 왜 이래요? 어떡해요? 태산이야. 2,000원이 뭐야? 2,000원이. 여러분, 만 원만 더 보내시면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 5월까지가 가로세로 연구소 슈퍼챗 금액이 3억 9천만 원. 가로세로 연구소가요? 근데 슈퍼챗은 광고 수익이나 이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는 그 등급이 있어요, 유료 회원이. 그래서 브론즈가 18,000원. 그리고 실버가 3만 원, 골드가 36,000원, 플래티넘이 48,000원, 다이아몬드가 6만 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내준 댓글을 먼저 읽어줘요. 언급 횟수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슈퍼챗을 많이 보내면 많이 보낼수록 댓글이 오래 떠 있는 거죠. 그 슈퍼챗을 쏘는 사람들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분석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슈퍼챗을 그 많이 보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네. 라디오에 사연 보낼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왜냐하면 그 읽어주기를 바라는 건데. 여기 악플 다는 사람도 그래요. 사실. 아, 지금 네. 네, 장난 아닙니다. 지금 2,000원, 1,000원, 아, 내가 읽은 거예요? 보내지 2,500원. 마니까. 예, 철강 PD님께서 10,000원 보내셨습니다. 네. 아니 지금 저기가 2,000원. 억단인데. 아니, 10,000원이면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올해. 네. 올해 읽어주셔야 네. 된다니까. 아니 저기는 억단인데 여기 만 원. 언제 모아서 이거 억이네. 만 원 떴어. 네. 네. 그리고 슈퍼챗을 많이 받은 유튜버가 전 세계 1등이 가로세로 연구소고, 근데 거기 내용 중에 좀 제가 그랬던 게 그 물류창고 화재 사고 있어요. 1,000원을 보내면 어떻게? 저의 기분으로 그냥 달러로 읽읍시다. 아니 1,000달러 보내셨습니다. 저기 가로세로 연구소 잠깐만 여기서 네, 한 가지 팁.
가로 세로 연구소 이름 누가 지어줄게요? 누가 지어줬어요? 윤서인이 지어줬대. 아, 윤서인. 근데 지금 둘이 가로 세로 연구소하고 윤서인이 아주 험악한 사이라고. 왜요? 아 그래요? 몰라요. 또 뭐 그렇대. 오. 거기는 뭐 뭐 돈 들어오면 뭐 험하겠지. 친해지기도 하고 뭐 그럴 저기 수도 각 있죠. 뭐 서로 밥 그럴 먹기도 사이에 하고. 예. 네. 10,000원, 12,000원. 예. 동방명주님 2,000원. 와, 2,000원. 가로세로 연구소 부럽지 않습니다 저희. 위에 앞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10,000원 아직까지 네. 현재까지 소유권은 만 예. 원이에요. 12,000원입니다. 이렇게 매기는구만. 이렇게 아. 매겨. 아. 그래도 저기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하고 네. 농담이고 저기 그만 버리셔도 돼요. 그 누구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2012년에는 문재인 캠프에 뭐 하여튼 뭐 무슨 뭐 있어요. 선대위에 박서영님이 2만 원 2만 원. 버리셨습니다. 선대위에 오. 선대위의 멤버였는데 이재미로 보내는 선대위의 멤버였는데 이 양반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다니는 극우 유튜버가 됐어요. 물어봤대. 아니 당신 뭐 그거 아니었잖냐. 네. 왜 요즘 이러냐고. 이것 봐. 요즘 노땅이야. 그 좀 은퇴 언론인인데 이것 봐. 당신도 한번 해봐. 어느 날 은퇴해가지고 문재인을 한번 슬쩍 씹었는데 돈이 쏟아진다는 거야. 그 되게 직업적인 문재인 안티 문재인이 됐더니 월 한 5,000불에서 6,000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 5,000불에서 6,000불이면 얼마야? 5천이면 5만, 50만, 500만, 한 600만에서 700만 원. 당신 오. 우리 같은 나이에 말이야. 우리 같은 경력에 그 은퇴자가 어디서 500만 원, 600만 원 버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 CGSSTV라는 데가 슈퍼챗 4위인데요, 전 세계에 5억 9,571만 원을 기록했대요. 근데 거기가 보니까 그 뭐 5.18 이런 그분들의 생각들을 계속하면 그 이제 금액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광훈 네. 빤스도 그렇게 돈을 벌어요. 한 2억 정도 슈퍼챗으로 벌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뭐 감옥 가면 또 어떻고 뭐 가짜뉴스 유포한다고 비난받으면 또 어때.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꽂히는데 난 너무 걱정되는 게 요즘 그 청년들 중에도 생계형 극우 유튜버로 활동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여기 보니까 그게 약간 입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선거 방송과 관련된 내용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날 하루 동안 사전 투표 조작을 주장한 다른 방송에서 하루 동안 642만 원 슈퍼챗을 받았어요. 지금 10,000원짜리 600개 저희 받아야지 642만 원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극악스럽게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별풍선을 속 시원하니까 아이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슈퍼챗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주장을 주장하는 걸 수 있고 그 말에 책임을 지면 되는 건데 그냥 연기를 하는 거가 될 수 있는 연기를 거잖아요. 하는 거지.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 방송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말하고 보는 사람은 그게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면 그거를 또 캡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극우 유튜버에 돈 보내는 분들 뒤에서 걔네들이 술 마시면서 당신들 조롱합니다. 눈먼 돈이라고. 야, 그거 씹기만 했더니 개뻥을 쳤더니 리얼하게 개뻥 쳤더니 돈을 보내더라. 야, 이씨 하면서 자기들의 무용담을 술 먹으면서 얘기해요. 왜 그렇게 낚이냐 이거야. 등신 취급받냐 이거야. 돈을 보내놓고. 그리고 이제 계좌 후원 어르신들은 이제 많이 보셔도 슈퍼챗을 하실지 못하는 분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그렇죠. 계시니까 그거는 계좌 후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 계좌로 돈 보내시는 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수익원을 어떻게 보면 다방면화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교회도 그냥 목사가 얘기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 개소리를 해도 뭐 가짜 뉴스를 퍼뜨려도 성희롱을 해도 대놓고 교인들 여성 교인들 그 앞에서. 근데 이런 말까지 하면 죄송한데 실제로 난 들은 얘기예요. 전혀는 맛이 없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가 그럼 설교 자리에서 설교 자리에서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앞에. 그럼 뭐 깔깔대고 웃어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깔깔이 웃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웃어.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은 그 새끼들은 더 나간다고. 아니 거기서 아멘을 하는 사람이 아멘을 해. 참.
하여튼 뭐 제가 보니까 이게 사실 전 세계에 최고 뭐 잘 나가는 뭐 광고 수익 1, 2, 3위는 어린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등장하는 유튜버는 애들이 똑같은 거를 10번씩, 20번씩 아이들이 반복 시청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등장하는 게 사실 조회수로는 가장 네, 많고 맞아요. 그 다음이 이제 게임. 원래 인터넷은 게임으로부터 시작한 거니까 사실 인터넷의 문화의 두 주류라고 하면 게임 덕후와 아이돌 덕후로부터 이 인터넷 문화가 번창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게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이나 뷰티 이렇게 많은데 슈퍼챗만 유독 특히 한국의 보수 유튜버들이 이렇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그들의 수익원이 되는 것도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원하시는 대로 쏘시는 자시 돈을 쓰시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게 금액이 많이 모인다는 걸 알면 가속도가 붙거든요. 저도 방송할 때 지금 되게 후회되는 게 시청률이 좀 올라가는 대목이 나와요. 시청률 그렇게 딱 그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네? 우선은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이 화면에 나오면 올라가요. 무조건.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되돌아볼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 할 때 연예 사건 사고를 앞쪽에 배치하는 이유가 그때는 연예인분들 얘기가 나오면 남녀노소가 없어요. 청취율이 올라가. 네, 시청률이 올라가. 시청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든지 뭐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자막을 쓴다든지. 그리고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슈퍼챗이 684만 원 터졌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더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더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극우 유튜버가 때로는 도움이 됐는데 지금 이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해야 될 시점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계속 쟤들은 돈 되니까 사전 투표 조작설 이런 걸 갖고 계속 마케팅을 하고 왜 미래통합당은 니들이 그렇게 당했는데 왜 사전 투표 조작설에 호응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또 공격을 당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은 혁신을 할 수가 없어요. 환골탈태를 못 한다고. 이 극우 유튜버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은 김무성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극우 유튜버를 비판을 했더니 와 이제는 또 극우 유튜버들이 단체로 김무성하고 홍준표를 공격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거기는 완전히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데 이거는 뭐 대권 주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극우 유튜버가 완전히 미래통합당의 그 발전과 그 어떤 그 대반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 이거 답이 없거든 진짜. 그 조금 있어도 자기 팬이 있어야 돼요. 뭘 하든지 자기 팬 1000명만 있으면 뭘 해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당이든 자기 팬이 있어야지 그걸로 밟고 가야지. 그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분들은 합방을 하면 이렇게 확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분이 빠지면 싹 다 빠지는 거고 사실은. 예. 근데 그게 쉽진 않죠. 정면 승부하는 게. 아 그래요. 예. 정면 승부하는 게 뭐 이동영이 가면은 정면 승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쉽게 방송을 하니까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도 1% 나왔다고. 1% 나왔다고. 이동영 씨가. 네. 아 그래요. 근데 혹시- 선거 국면에 시사 프로는 다 오르게 돼 있어요. 예. 혹시 라이벌 의식 있으신 거예요? 그 새끼가 뭐 나한테 라이벌이야. 아이고 너무 심하다 그 말을 아, 그 해도. 너무 자주 거론하시니까. 말을 해도 너무 심해. 아. 그 저기 지금 이동영이 그 지금 조회수가 높은 건 다 저기 중국의 네. 중국의 그 해커들이 다 매크로. 내가 돌린 거예요? 매크로 올리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두 분이 전화 통화하신 걸 들었거든요 옆에서. 아. 그렇게들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둘이. 아이고. 네. 네. 좀 전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뭐 좀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자, 연기를 하면 안 돼요? 어이구 그새 돈이 많이 들어왔네. 네. 그래요. 네. 아니 이런 나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못했어. 저 우리 제리케이님 김용민 라이브가 시사 프로 3위, 2위 했어요. 2위. 하나를 깎아 또. 그래요. 자, 하여튼 뭐 우리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예. 근데 요즘에는 기자분들이 SNS를 뭐 기사를 많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매체가 크지 않은 데서는 기자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사무실 근무가 많고, 그럼 유튜버들이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하면 그게 캡처가 돼서 기사화되고 그게 자꾸 돌면
본인이 해명하고 그러면 이제 언론사에서 받고 네. 이러면서 이제 이슈 선점 기능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올바르게 얘기하고 정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 밋밋한 주장이 되니까 욕을 많이 먹게 돼요. 그렇죠. 요즘 진중권 페이스북 출입처를 가지고 있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거기가 출입처예요. 예. 이렇게. 아이고 참 한심합니다. 예, 이게 좀 어찌 보면은 미래통합당은 이게 이것 때문에 네. 뭐 다음 선거 그 다음 큰 선거인 지방선거 주요 선거마다 또 계속 그 또 선거는 또 대목 아닙니까? 그렇죠. 인플루언서들한테는 대목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갈피를 잡지 못할 것이다. 한 10년은 한 20년은 야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구도만 믿고 가면 뭐 이번 총선 결과 뭐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또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또 미디어 전문가예요. 네. 근데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폭넓은 어떤 그런 교류 또 인맥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저 조중동의 뭐 칼럼니스트들도 많이 알고 근데 자기가 놀란 게 조선하고 중앙에 칼럼니스트 중에 아주 뭐 독하게 글 쓰는 사람들도 아는데 그 사람들 선거 전에 전화를 해서 얘기 나눠보면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이 과반 넘는다. 과반 넘는다. 네. 과반을 안 넘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겠어? 유튜브에서 중독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극우 유튜브한테.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극우 유튜브한테 중독되는 게 미래통합당의 치명적인 그런 어떤 그런 악재가 될 것이다. 여지없이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민주 진보 진영의 이런 유튜버들도 네. 뭐 각자 자기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하는 바도 다를 수 있는데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다만 이거 하나는 의견은 다양해도 팩트는 우리가 틀리면 안 돼. 틀리면 안 된다. 네. 어떤 팩트라는 표준점은 우리가 기준점은 서로 같이 공유하자. 어? 그 시각을 달리해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은 팩트는 틀리게 얘기하지 말자. 그 팩트가 틀리는 순간 이제 이건 망조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슈퍼챗이 문제가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 많이 쏘면 그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보통 조회수로 하는 건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여야 되는데 그렇지. 예. 슈퍼챗의 금액은 돈을 많이 쏘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저 조국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녔다. 이 따위 거짓말을 해놓고 여전히 뭔가 그 앵벌이를 하고 있다. 앵벌이라는 표현 적절치 않습니다. 다시 여전히 그걸 갖고 이런 뭐 현금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들한테 그건 참 염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애들 시장에서 퇴출하지 않으면 이제 유튜브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트위터처럼 되는 거야. 아시죠 트위터? 트위터는 좀 무서워서 못 가. 아 그래요? 이건 뭐 진짜 2013년부터 이런 전략도 있더만 보니까 어떤 그 플랫폼이 있어요. 네. 플랫폼에 그 나름대로 네임드라고 하는 인플루언서가 가서 막 뜻을 펼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그 달려들어서 악플을 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린 거야. 트방칭찬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진흙탕 전략이에요? 그래서 진흙탕 전략? 트위터 못 가겠다. 그냥 보기만 하면 막 그냥 악플에다가 그냥 거짓 뉴스에다가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그 트위터가 망한 거예요. 네. 그렇죠. 뭐 하여튼 뭐 요새 뭐 예전에는 그래도 간간히 SNS를 했었는데 요새는 뭐 거의 좀 안 들어가는 게 왜냐면 타임 피드를 보면은 보고 있는 게 좀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워낙 이제 뭐 물론 이제 각자의 생각은 다르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한 이제 혐오로 나타나니까 아 맞아요. 그룹 네. 비판하는 건 괜찮은데. 예. 그게 이제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현경 앵커께서 짚어주셨고 우리 정상근 기자님. 저요. 저는 오늘 좀 힘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좀 전해진 소식이었죠. 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평화의 우리 집. 네. 예. 여기가 이제 기론옥 할머님이 현재 거주 중에 있는 네. 그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데 여기를 관리하는 손영미 소장님께서 사망했다라는 아이고. 소식이 네. 예. 전해졌습니다.
그제 밤 10시 50분쯤에 이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본인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셨는데 네. 하루 종일 연락이 닿지 않아서 이 전 직장 동료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네. 이 소식이 전해졌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타살 혐의는 없는 걸로 네. 보고 있고 오늘 국가수도 그 1차 그 검식 결과 타살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일단 1차 결과를 냈습니다. 네. 그런데 고인의 사망을 두고 이 정의기억연대 측이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검찰의 급작스러운 평화의 우리 집 압수수색 이후에 고인은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다라면서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했다. 네. 그리고 고인이 언론의 과도한 취재로 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손영미 소장님이 뭐 그 윤미향 의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한다 해도 사실 뭐 손영미 소장님한테 뭐 큰 누가 간다고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래서 이제 억측도 나와요. 아, 이 사람 뭐 감춰놓은 게 있었고 그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네. 뭐 스스로 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뭐 근데 사실 이게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검찰 쪽은 뭐 저보다 나중에 뭐 장윤진 기자님이 더 훨씬 잘 아시니까 뭐 장윤진 기자님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언론 쪽에 보면은 이게 기자들이 어떤 사안을 취재할 때 그 사람한테만 달라붙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윤미향 전에 이제 저번 주에 동기 선배가 말씀하셨듯이 그 윤미향 당선인 그 국회의원회관에 기자들이 뭐 진치고 앉아 있듯이 뿐만 아니라 그 윤미향 소장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아마 이런 취재가 많이 갔을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나는 한 번밖에 안 했어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100명이면 네. 100명이 난 한 번밖에 안 했어 하면 100번 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 매체가 우리나라에 뭐 그냥 100개, 200개도 아니고 왜 청와대 네. 출입만 한 1000개쯤 네. 900 몇 개 된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매체들이 그렇게 뭐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집 앞에 서 있고 또 계속 전화를 하고, 네. 이게 그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맞아요. 지난번 관훈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 윤미향 의원 얘기를 하면서요. 그 카메라 특히 방송 기자들이 화면 잡으려고요. 벨 누르잖아요. 네, 맞아요. 벨 누르고 잡고 계세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 화면 잡으려고 그렇게 그렇죠. 연출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컨택을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다. 네. 그 화면 잡기 위한 연출용 그 사진 잡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그 계속 누르거든요. 기자들이 현장에 이른바 뻗치기를 하면서 네. 계속 눌러요. 근데 기자가 한 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많을 때는 수십 100명 이상 이렇게 하는데 계속 누른단 말이죠. 그리고 시간도 안 가립니다. 그렇죠. 그쵸? 문을 네. 딱 여는 뭐 그런 네. 퍼포먼스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취재 기자 입장에서만 보면 뭐 취재를 하나 보다. 근데 역지사지 해가지고 안에 당사자 입장에 안에 당사자 입장에 한번 대보시라고요. 시간도 없고 뭐 시간 제약도 없고 낮이건 밤이건 띵동 뭐 누르고 쿵쿵 치기도 하고 이게 취재 자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취재 결과물을 낸들 그게 의미가 있냐라는 없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구의 문을 두드려서 뭐 문을 뭐 당기는 장면을 찍 넣는다고 해서 그리고 뭐 배를 눌렀지만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나 쓰기 위해서 그런 행위가 이게 뭐 어떤 사건의 본질과 크게 맞닿아 있냐라고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그런 상징적 효과는 있겠죠. 아, 이 사람은 취재를 거부하고 있구나.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근데 이게 그 취재를 거부한다기보다는 이게 지속적으로 사람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 그러면은 이게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완전히 다른 경우긴 하지만 근데 선거쯤 되면 이제 기자들한테도 문자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렇죠. 지방선거나 총선쯤 되면은 맞아요. 예, 계속 뭐 무슨 캠프 연락이 계속 와요. 이게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뭐 한 1분에 한 뭐 30초당 뭐 한 두세 건이 계속 와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핸드폰을 막 떨어뜨리게 되고 막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심지어 이거는 본인에게 봐서 뭔가 굉장히 좀 뭔가 캐내려고 하고 그런 이제 좀 그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전화벨도 계속 울리고 그러면은 이거 사람이 보통 그런 심성으로 좀 감내를 할 수가 없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전화만 왜 같은 사람한테 한 100통쯤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죠. 목적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배통이 와봐. 그러니까요. 네.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그렇죠. 그한 20통 얘기하다 보면 나머지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뻗치기를 네. 하는 게 요즘은 돌발 영상 같은 이렇게 순간 포착된 영상이 많이 나가잖아요. 영상 뉴스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한 컷을 잡으려고 기자분들이 이렇게 뻗치기를 하는 건데 취재 컨텐츠보다는 그렇죠. 어쩌면 뉴스를 보면 감성적 소구에 가까운 거죠. 그렇지. 예전에 그 YTN에서 인기 있었던 돌발 뉴스는 좀 경우가 돌발 다른 영상. 게 네, 돌발 영상. 예. 돌발 영상은 좀 경우가 달랐던 게 어쨌든 공개된 자리에서 정치인이 이동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뒷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루 종일 그냥 거기 국회 녹취록 보면서 PD가 보면서 자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사실은. 그런 건데.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게 이 손영미 소장님이 이 증언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시기 전에 그동안 이제 위안부 취재 문제로 오랫동안 연락을 하고 지냈던 기자하고 통화를 하신 모양인데 미디어오늘이 그 기자랑 인터뷰를 해서 뭐 기사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여기를 보면 이 손영미 소장이 지인에게 그 언론의 과한 취재에 대한 괴로운 심정을 전달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이 기자에 따르면 이 손영미 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와 같이 있는데 기론옥 할머니이죠. 낮이고 밤이고 밤새 초인종을 눌러대고 문을 쿵쾅거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하고 예.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감시당하는 느낌이라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심경을 토로한 기자한테 원래 기자들이 이런 건가요? 라는 네, 그런 또 물음을 던지셨고 그러면서 또 이 많은 매체의 카메라 기자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다. 이 맞은편 건물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 또 이어지고 또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또 뭐 검찰에서 와가지고 뭐 친절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뭐 제가 보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근데 어쨌든 뭐 그 기자들도 뭐 이렇게 친절한 형태의 전화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또 가능하고, 마치 이제 뭐 기자들의 일종의 습성인데 당신이 의무적으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아마 통화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없고, 이렇게 서로 이제 좀 신경을 긁는 일들이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벌어지다 보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좀 막 엄청 그 정도로 괴로우셨을 상황에 놓였다라고 언론이 보이는 죽였어요. 거죠. 언론이 죽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고 노무현 대통령도 가장 힘들다고 토로하셨던 게 이 집안 그 상위에 올라가서 이제 집안의 찍잖아요. 정원까지도 계속 찍고 있으니까 땡겨서 네. 창문에 비친 거 찍고 서서 지나가는 거 찍고 그게 이제 그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내 집인데 여기는 내 집인데 여기 그 정원 안에서 돌아다니면 그 사진이 또 찍혀가지고 뭐라고 기사가 나갈지 모르니까 아예 그냥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그런 상황이고, 또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의 딸 그분도 이제 오피스텔에 있는데 사실 이제 여성 혼자 사는 집에 가서 이제 배를 누르고 뭐 취재를 남자 하겠다고 기자분. 이렇게 두들기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취재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뭐 이 영역에 해당하는 건가? 이 개인의 사생활을 이렇게 침해를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취재를 하고 싶으면은 뭐 그러니까 취재 응해주는 사람이 뭐 거의 없긴 하죠. 뭐 이런 좀 안 좋은 취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건 진짜 힘들긴 하죠. 네, 뭐 물론 취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의 단 하나의 공간도 없이 이렇게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언론의 드는 자유와 거죠. 함께 언론을 거부할 자유도 보장이 돼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요. 예. 언론에 대해서 그 사실은 우리가 우리 그 법치사 우리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은 인간에게 강제할 수 있는 권리는 법원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검찰이 압수수색 한다고 해도 법원에 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압수수색할 수가 없어요. 체포한다든지 구속한다든지 그것도 역시 모두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이 뭐라고? 남의 그 어떤 그 사생활에 이렇게 그 현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침해할 그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전 그래서 이거는 법원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그 개인의 자유를 침범할 수가 없다, 침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전에 그 잔인한 사건을 보도할 때 이전에는 뭐 이렇게 성역이 없이 단어도 고르지 않고 네. 그다음에 범행 현장을 굉장히 자세히 보도하고 하던 일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옛날에 신문 보면요, 그 범죄자 이름과 함께 한자 이름도 넣고 심지어 맞아요. 집 주소까지 맞아요. 다 집 네. 주소까지. 그랬던 적이 그랬던 있었어요. 적이 집 주소는 왜 적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예. 번지까지 다 알아 있어요. 번지까지. 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강제하지 않아도 사실 저건 누가 한 사람 가서 뻗치기를 하면 전부 다 가야 되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론사 입장에서 낙종을 하거나 그림 한 장을 못 건졌다. 그러면 사실 기자로 생명이 끝나는 거니까. 예전에 그 우리 이완배 선배가 동아일보 있을 때 내 얘기가 그 자기 어린 아이가 죽었어요. 어떤 참사로 죽었는데 어머니는 막 오열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어머니 동아일보 기자 이완배입니다. 그 아이가 그 상범인데 서로 상자에 모범범자인가요? 왜냐면 그 한자로 나와야 되니까 네. 그래야 됐다는 거야. 너무 잔인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었어. 그때 그게 없어진 게 어떻게 됐냐면 기자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했잖아요. 서로 다 쓰지 않기로. 그렇게 가이드라인만 정해줘도 사실은 그 정도는 고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막 현장에 나와가지고 막 그 하여튼 뭐 거기 뭐 압수수색 현장에 나와가지고 뭐 시켜 드셨 그 배달하시는 분 불러가지고 뭐 시켜 드셨어요 이렇게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은 이제 기레기로 딱 찍혀가지고 이제 뭐 혼나야죠. 그럼 왜 물어봅니까? 당연히 혼나야 되는데 그걸 지시하고 뭐 계속 이제 그거 안 한다고 쪼고 있는 저 위에 사람들은 얼굴도 나오지 않고 예, 그렇게 지금 편안하게 살고 그러니까 저는 취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취재를 할 거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취재를 할 것인가가 본인이 알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기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수없이 전화를 하고 수없이 문을 두드리고 수없이 배를 눌렀던 그 취재 기자들 중에 정말로 본인이 어떤 뭐 정의기억연대가 됐든 윤미향 의원이 됐든 이런 거와 관련해서 나름 취재를 해서 그 의문점을 가지고 자 해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체 취재를 해서 그 취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명이나 반론을 듣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고 배를 누른 기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냥 그 단순 정말 단답형 그냥 습관적으로 그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게 취재라고 잘못 배우진 않았는가. 문을 철컥 열고 나가가지고 그 뭘 물어보려고 물어봐. 아마 얘기 못할 걸요. 저는 좀 취재 행위에 대한 그 현장에서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이게 취재 행위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이게 상대방에게 폭력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스스로 좀 판단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약간 관행적으로 네. 예, 가 있어 그러면 계속 앉아서 계속 찍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장면을 골라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그 보도 내보내는 게 이제 뭐 유대균이 뼈 없는 치킨을 시켰다는 네. 얘기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보도들만 그냥 쭉 내보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유 참 감이 없는 동네입니다. 예.